빅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오늘 하는 얘기는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실무단에서 빅데이터가 뭐고 빅데이터라고 정의하는 순간 우리가 뭐를 바라보는지, 그리고 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이런 걸 선택하는지, 향후에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빅데이터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한 게 대부분의 문서나 자료들을 컴퓨터로 다 옮겼어요.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찾아야 돼요. 데이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쓰고 있는 검색 엔진이라는 엔진이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야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199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옛날에 라이코스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런 다양한 검색 엔진들이 늘어나는 자료를 좀 손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아파치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치 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들을 개방을 해요. 예, 지금 현재 IT 업계는 오픈 소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치 재단에서 당시에 뭐 웹서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내놨지만 이 당시에 내놓은 게 루신이라고 하는 이제 검색 엔진 오픈 소스였어요. 더그 커팅이라는 이 사람이 이 아파치 재단에서 루신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루신이라는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검색 엔진 소스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오픈소스다 보니까 가져다가 마음대로 변형해서 써도 되는 소스였습니다. 근데 이 루신 안에는 너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하위 버전의 프로젝트인데, 이 루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검색 엔진의 역할만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하려면은 엔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데이터를 긁어와야 돼. 그러니까 각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막 모아와야 돼요.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게 너치입니다. 네.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오픈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실은 인터넷이 너무 발전합니다. 너무 발전해서 너도 나도 홈페이지 만들고 너도 나도 사이트 만들고 너도 나도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색 엔진이 점점 고도화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검색 엔진은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던졌을 때 어떤 페이지를 제일 먼저 보여주지? 우리가 이게 인덱스 랭킹이라고 하거든요. 뭘 먼저 보여주느냐. 이 랭크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연산하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모든 데이터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너치라고 하는 이제 크롤러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긁어서 한 군데 모아야 돼. 모은 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이 작동이 시작이 되는데, 알다시피 이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모으는데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서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서 모을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를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다양하게 분산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스, 나스, 머산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아마 나스까지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PC에는 보통 하드가 한 대 들어가 있어요. 한 대. 하나 들어가 있죠. 스토리지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저장을 하는데, 실제 회사에 가보시면은 대부분 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스토리지를 여러 개를 박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 하드 용량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두 개씩 복제를 해가지고 동시에 두 군데에다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드가 고장이 나니까. 이렇게 레이드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저기 나스라고 해가지고 서버, 굉장히 똑똑한 서버 프로세서를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모든 스토리지를 인터넷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가서 프로젝트를 해보면 보통 나스 서버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딸려가는 이제 스토리지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하나의 프로세서가 저 많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프로세서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스를 쓰든 나스를 쓰든 가장 큰 문제는 대용량으로 데이터가 늘어날 때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은 지웠어요. 데이터를 다 지우고 제일 중요한 데이터, 그것만 딱 DB에 저장해가지고 결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고객 정보 이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계가 오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그 전산이 관련되어 있는 데 가보시면은 백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 하드가 안전해 보이지만 여러분 노트북 뻥 난 적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자주 뻥 납니다. 예, 이게 아무리 비싼 걸 사든 아무리 관리를 잘하든 상관없이 랜덤하게 고장이 나요. 근데 그 고장이 나면은 완벽하게 로스가 돼버려요. 파일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라클도 돈 많이 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서도 돈 많이 내라고 그래. 슈퍼컴퓨터 사라고 그래. 계속 이러다 보니까는 도저히 한계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2003년에 이 아파치 재단 안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을 합니다. 야, 이것 좀 개선하자. 이 벽을 뚫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을 거다. 라고 해가지고 4가지 목표를 선언을 합니다. 데이터가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엑셀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이제 격자형 데이터들을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확하게 타입이 있는. 이것 좀 버리자. 이미지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갈 수 있게 좀 하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라지지 않게 만들자. 데이터 제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인간의 개입이 없이도 각종 장비의 오류를 자동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의 시스템인 거죠. 왜냐면은 서버를 엔지니어링하는 팀은 24시간 365일 미친 듯이 일합니다. 네,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엄청나게 예민해요. 그 조직은. 왜냐하면 오류가 한 번 나면 끝나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365일 오류가 없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많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이슈가 되는데 장비가 수명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많이 쓰는 장비는 그만큼 빨리 닳고 적게 쓰는 장비는 그만큼 적게 닳아요. 근데 이게 균등하게 배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개선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데 결국엔 이제 실패해요. 2003년에 열심히 재단에서 연구를 했으나 실패합니다. 딱 하는 순간에 이 IT 업계에 이제 신이 한 분 계세요. 구글 신이라고. 그래서 이 구글 신이 2003년 10월에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3년 10월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구글이 기존에 아마 이제 초반부터 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렴한 PC들을 좀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하우들을 이 안에 다 담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발표된 내용들을 연구해 보니 앞에서 선언했던 아파치 재단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 도달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급하게 프로젝트를 다시 살려냅니다. 살려내서 만들기 시작해서 2004년에 만들어진 게 NDFS라고 하는, 아까 너치 프로젝트였으니까 너치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은 DFS를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게 분산 저장 시스템이거든요. 이 분산 저장 시스템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표현하고 기존 시스템을 그냥 RDB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NDFS라고 하는 이제 분산 저장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내용이 실제로 보면은 뭐 엄청난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파일을 64메가 단위로 자르자. 네. 만약에 1기가가 들어오든 1테라가 들어오든 그 데이터를 64메가 단위로 자르자라는 거예요. 왜 자르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으로 패킷으로 발송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데이터 크기가 64메가였어요. 그래서 64메가 단위로 잘라서 TCP/IP로 전송을 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라서 저장을 하는데 여러 서버에 나눠서 저장을 하자. 근데 복제해서 저장을 하자.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하나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같은 복제된 데이터가 2개 서버가 동시에 고장난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여기 당장 3개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3개로 복사를 하는 거를 이제 추천한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의 파일이 굉장히 쪼개져서 다양한 서버에 분산이 돼버렸으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가상으로 이 파일 하나를 정의하는 네임노드라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네임노드라는 이제 추상화된 스토리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뭐냐면 요 혹시 드롭박스 써보신 분 계세요? 드롭박스 써보시면 분명히 폴더를 열면 파일이 다 있어. 폴더도 다 있어. 근데 내 컴퓨터에 없어요.
누르는 순간에 서버에서 가져오죠. 네, 이걸 우리가 추상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일이 100테라짜리 파일을 200개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인데 내 눈에 내 PC에는 그 폴더에 그 파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파일은 거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전부 데이터 노드에 64메가 단위로 잘려가지고 수백 개 서버에 분산돼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고 나니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앞에서 요구했던 모든 상황들이 해결이 됩니다. 데이터가 망가지면 자동으로 네임노드가 복제해서 세 개 서버로 다시 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쪽 서버에 트래픽이 과하게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쉬고 있는 서버들에다가 분산 64메가 단위로 전송해가지고 너네도 나눠서 일해 라고 자동으로 전개해주고 이러다 보니 고장난 PC를 계속 갈아 끼우고 늘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빅데이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상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FS라고 하는 거고 이게 2004년에 오픈소스로 다 개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하드업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드롭박스랑 똑같아요. 그냥 폴더처럼 저렇게 나옵니다. 잘 보이고 저 안에서 이제 저렇게 관리가 되고 이제 기존 시스템하고 다른 거 보시면은 이제 저쪽에 보면은 이 NAS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들이 여러 개 붙어 있고 그 위에 프로세서가 거대하게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얘가 이 모든 하드를 다 관리해 줘야 돼. 여기 파일이 있는지 오류가 났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다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것도 인터넷으로 스토리지를 붙이긴 하지만 공간적인 제약은 없으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NAS도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는데 얘를 보시면 얘는 OS가 개별 서버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드에서 해야 되는 기초적인 연산이 개별 PC에서 다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네임노드라고 하는 서버가 그렇게까지 퍼포먼스가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낭비일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이때 당시 이런 이제 싸구려 PC들은 좀 저렴하게 많이 공급이 되니까 이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 그냥 상상만 해보시면 드롭박스랑 똑같아요. 드롭박스에 100기가짜리 내가 파일을 땡기면 그 땡기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인터넷 다운받고 기다렸다가 다 다운받아주면 그때 열리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컴퓨터 먹통되고 이런 상태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된다 뿐이지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하거나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오래 걸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에 다시 들어갑니다. 네. 다시 이제 구글에서 논문을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발표한 논문이 맵리듀스라고 하는 분산 저장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문서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맵리듀스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이제 맵리듀스는 핵심은 뭐냐면은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하면 하둡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006년에 완성이 돼서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더그 커팅은 이제 이러고 나서 야후로 떠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개가 됐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기업들이 이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내부 전산 시스템을 다 개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맵리듀스도 자바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원 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코딩 자체도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거를 각 기업에서는 쉽게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변환시켜서 만들고 나니까는 고맙잖아. 그러니까 다시 개방을 해요. 네. 개방을 하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시스템들을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뭐 맵리듀스 자체는 좀 어렵다 보니까 SQL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페이스북에서 하이브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을 개방을 해주고요. 그래서 하이브는 하는 역할이 제일 많이 써요, 실은. 지금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서는 하이브를 제일 많이 씁니다. 하이브를 제일 많이 쓰는데 하이브는 기존의 SQL, RDB SQL처럼 쿼리문을 던지면 얘가 알아서 맵리듀스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DFS에서 데이터 가져다가 다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는 페이스북에서 개방을 해줬고 그 다음에 피그라고 해가지고 조금 다른 방식의 조회하는 컬럼 조회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더워 커팅이 야후에 넘어갔다가 야후에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다시 공개를 해줬어요. 뭐 굉장히 다양한 에코시스템들이 각 기업에서 우리 이렇게 써보니까 훨씬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개방을 하고 오픈소스로 오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 입맛에 맞는 우리 회사의 입맛에 맞는 빅데이터 물론 코어는 분산 저장 시스템인데 분산 저장 시스템 위에 무엇을 얹어서 쓸까? 나한테 입맛에 맞는 게 뭘까? 내 데이터에 맞는 건 뭘까? 나는 데이터가 IoT 센서들 우리 스마트 시티 많이 하죠. 스마트 시티는 가장 큰 문제가 IoT 센서에서 초당 몇 메가씩 데이터가 들어와요. 시계열 데이터가 막 들어옵니다. 그럼 저기다 저장하는데 어렵죠. 분산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둬요. 예. 1시간 동안에는 인메모리에서 계속 저장을 하다가 1시간 후에 다시 DFS에 분산 저장하는 이런 방식들을 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덕지 붙으면서 우리가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맵리듀스나 HDF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바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들을 막 주고받고 하고 네트워크에서 하다 보니까는 실은 좀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서 2012년에 얀이라고 하는 이제 자원관리 솔루션을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아파치에서. 그러면서 실은 더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원관리까지는 할 수 있는 회사들만 이거 썼다가 이제는 이것까지 다 해주니까는 대중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쓰게 됐고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고 물론 컴퓨터가 4대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4대 이상이 있어야지 이제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게 됐고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약간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스파크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하둡을 쓰면은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 노드들의 조회를 던지면 아까 15초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실은 15초 걸려서 조회를 맵리듀스를 끝낸 다음에 얘가 데이터를 내려요 다시. 그리고 네임노드에 와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다음 연산을 하게 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스크 IO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좀 장문의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느려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스파크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 그런 분석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종합을 해서 언어로 만든 다음에 그 전체를 던진 다음에 디스크 IO가 한 번 일어나서 인메모리 상에서 그 모든 연산을 주고받게 끝내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결과가 보여지게끔. 그래서 아까 하둡 같은 경우에는 하드하고 프로세스가 이제 분산해서 병렬로 이용이 됐다면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병렬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한번 불러내는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불러내고 여러 단계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기엔 굉장히 빠르고요. 이제 스파크 재작년인가 아마 3.0 버전 나오면서부터는 GPU도 병렬로 쓰자 해가지고 뒤에 이제 우리가 학습하게 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제 병렬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대규모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커요. 네, 수백 개의 오픈 소스들과 유료 소스들, 무료 소스들이 막 경합을 벌여가지고 이 안에서 어마무지하게 많은 에코시스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네, 다 다르고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진짜 회사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무엇을 분석하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려 있어요. 물론 시스템 팀에서 대부분 이제 구성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 니즈 자체를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어필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영역이고,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빅데이터가 기존의 RDB라든가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대로 있고 그들이 하는 역할은 그들이 하는 역할이고, 빅데이터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는 빅데이터를 쓰고 어떤 상황일 때는 RDB를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는 거고, 대신에 양쪽의 한계를 다 넘어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또는 비용이 된다면 불가능한 건 없어졌다. 데이터에 대해서만큼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불가능은 없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이 모든 오픈소스를 다 이해하고 이것들을 버전별로 관리하고, HDFS 버전이 뭐 몇인데 하이브를 깔았더니 서로 충돌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 더그 커팅이라는 분이 야후를 때려치고 나와서 이제 클라우데라, 원래 호트웍스를 먼저 만들었는데 클라우데라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클라우데라라는 회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복잡한 에코시스템을 원큐에 깔아줍니다. 원큐에 깔아주고 관리해주고. 그래서 이건 유료예요. 유료고, 제가 만나본 국내 대기업들은 다 씁니다. 다 클라우데라 써요.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왜냐? 관리도 편하고 버전 관리도 다 해주고. 그래서 다 클라우데라 쓰고요. 이거 CDH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클릭 한 번으로 스파크도 깔고 큐도 깔고 하이브도 깔고 다 깔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으로 깔았을 때 서로 버전 관리에서부터 데이터도 서로 동기화까지 다 해줍니다. 자동으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국내는 거의 다 이걸 쓰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하이브 기반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 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서 보통 많이 조회를 하고요. 아마 큰 기업에 가시게 되면 대부분 이 시스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상세 분석을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원천 데이터는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저렴한 비용에 관리가 잘 되는 이렇게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데이터를 모으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더 모아. 기존에 버렸던 데이터도 다 넣자. 데이터를 그냥 더 모으자. 모아도 공짜인데, 거의 껌값인데 그냥 막 모으자. 라는 얘기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이 하둡이 나오면서부터 데이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요. 거기에 또 뭐 스토리지 가격도 많이 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많은 데이터에서 분석을 해내라. 인사이트를 도출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학기에 이제 공부하게 될 데이터 마이닝이 굉장히 이제 많은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인플럭스 DB라고 해가지고 혹시 스마트 시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인플럭스 DB라고 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아까 얘기했듯이 초당 막 몇십 메가의 이제 IoT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제 시계열 인덱싱을 그대로 걸면서 바로 저장해주는 그런 DB고, 여기서 저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DFS로 넘어가서 뭐 1단위로 넘어가든지 시간 단위로 넘어가든지 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분석하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메모리 업체마다 실은 이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목적과 어떤 방법론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KG라고 하는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논문 발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시면 분산 저장 시스템을 쓰는데,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파일이나 이미지 같은 거 보내보면 기한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분산 저장을 할 때 파일에다가 유통기한을 달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네임노드가 이 파일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데이터 노드한테 야 너 지워 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이 데이터 노드가 그냥 데일리로 배치로 돌면서 유통기한 지난 파일에 지워 하면서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하나 전송을 했는데 이게 진짜 좋은 짤이에요. 너무 좋은 짤이라 밈이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달해가지고 너도 나도 같은 이미지를 보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산 저장 시스템에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카카오 서버는 트래픽 과부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 파일을 원래 3개로 복제하기로 했던 약속을 깨고 30개, 300개로 늘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트래픽을 완화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아까 얘기했던 서버 간의 가용성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엄청난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자동화시키는 노하우들을 집약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좀 더 먼저 발표를 하긴 했는데 OWFS라고 해가지고 이 네이버는 기준이 그거였어요. 전체 저장해야 되는 파일의 핵심은 이메일하고 카페, 블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첨부 파일들이었어요. 근데 이 첨부 파일을 분석해 보니까 95%가 55KB 미만이에요. 너무 작은 거야. 빅데이터도 아니야.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절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영원히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55KB밖에 안 되는 작은 파일들을 굉장히 많은 분산과 운영을 통해서 절대 소멸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같은 빅데이터 분산 저장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저장하는 시점, 관리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분석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는 어떤 주소를 던졌을 때 반경 안에 데이터를 좀 빨리 가져왔으면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은 주소별로 스토리지를 만들 때 그 스토리지 안에 반경 안에 데이터도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중복이 일어나겠죠. 중복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장할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회할 때 속도를 높이자. 이게 취지였어요. 그래서 같은 분산 저장 시스템이긴 한데 스토리지 기반에 이제 어떤 주소의 위치가 정확히 파일로 정의되어 있고 그 파일을 열어보면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장부와 모든 계획의 데이터가 다 그냥 그 안에 탑재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데 좀 그 형태대로 모든 주소지마다 저장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다시 불러내는 데는 어디보다 빠릅니다. 0.001초 안에 이제 반경 1km 안에 있는 모든 공적 장부 데이터를 바로 올리는 이걸 목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올린 다음에 다양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천 데이터는 물론 우리도 이제 그냥 분산 저장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STS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소별로 반경으로 데이터를 쪼개고 그걸 이제 분산 저장해가지고 그걸 다시 조회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에코시스템들을 구축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간 연산 엔진들까지 하나 더 탑재를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